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 300여 명의 그런 내빈들을 모시고 정식으로 21대 대통령 이재명 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우리 어제 그 새벽까지 개표하느라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개표 결과 분석과 새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본투표 날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됐죠.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최다 득표입니다. 최다 득표. 1728만 7513표로 네. 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물론 이제 8시 투표 마감하자마자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때는 51%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과반을 넘는 박근혜가 했던 50.77인가요? 네. 그거를 넘겠구나 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49.42%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 출구조사가 처음 발표됐을 때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51.7%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39%대에 그쳐서 10% 이상의 격차 난다고 해서 상당히 좀 환호성이 터졌는데 막상 이제 새벽까지 모든 개표를 완료하고 나니 그 표차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김문수는 41.15% 그리고 이재명이 49.42%에서 50% 과반을 간신히 밑도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두 후보의 표차가 무려 289만 1,874표 290만 표, 거의 한 300만 표 정도의 1, 2위 표차가 생겼습니다. 이게 아마 2007년 대선이었나요? 그때는 사실상 조금 MB가 됐을 때인데 네. 그때 격차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거는 사실상 들어가기 전부터 포기된 선거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굉장히 높은, 굉장히 격차가 많은 그런 표차로 당선이 됐죠. 물론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어떻게 내란 세력, 내란 잔당, 김문수 40%를 넘을 수 있냐 라면서 개탄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또 상황이 있죠. 일단은 내란을 벌였건 뭐를 했건 간에 무조건 일단은 빨간당을 찍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최다 득표 이 부분에 일단은 많이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21대 대선 우선 이제 수치로 먼저 이제 평가를 좀 해보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후보가 1728만 7천여 표 1,700여 명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다 득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이 앞으로도 깨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보았을 때, 특히 이제 이번 투표율로 보았을 때에도 이재명이 받은 1,700만이 넘는 득표 숫자를 앞으로도 상당 기간 좀 깨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번에 그 투표를 보면요. 선거인 수가 4,400만 39만 1,871만 그러니까 대략 한 4,400만 명이었는데 실제 투표하신 분들이 3,5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투표율이 79.4%. 제가 그 사전투표 이틀과 본투표까지 3일 내내 제가 투표 참관을 했거든요. 네. 제가 느낀 게 우리나라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 집 밖을 나오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다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79.4%는 80이잖아요. 80%의 이 압도적 투표율이었고 그 결과 1,700만 표가 넘는 득표를 한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느 언론에선가 헤드라인에 87년 그 직선제 이후 최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이게 이제 과언이 아닌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투표율 같은 경우도 지난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도 더 높았고요. 2% 넘게 높았고 이게 아마 97년이었나요? 80.4%인가 받았었던 선거
다음입니다. 근데 이제 2000년 이후에 들어섰던 대통령 선거 중에서는 역대 최고의 지금 투표율까지 보여줬고 사전 투표율도 사실은 첫날 굉장히 그 기세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윤석열의 12.3 불법개혁 내란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였고 그것도 어떻게 날짜가 꼭 6개월 만에 꼭 반년 만에 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대선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80%에 육박하는 투표율이 또 보여주는 게 뭐냐면 3,5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이 투표라고 하는 정치 행위에 참여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하나가 한동안 우리가 내각제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에 훨씬 더 압도적 지지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투표율과 투표자 수를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3위는 이준석 후보가 290만 7,523표 죄송합니다. 290만 표, 300만 표에 조금 못 미치는 해서 8.34% 득표함으로써 3위를 했고요. 4위는 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34만 4,150표로서 1%를 밑도는 0.98% 득표하는 것으로서 21대 대선의 숫자로 읽을 수 있는 1위부터 4위까지의 결과였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잘하면 두 자릿수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었는데요. 결정적이게는 3차 TV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젓가락 발언 그 자체가 엄청난 파문을 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때를 기점으로 넘지는 못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는데 역시나 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 유승민 후보가 6.8%를 얻었어요. 네. 개혁 보수의 기치를 내가면서 6.8% 얻었는데 그거보다는 더 높은 지지를 보였다. 그리고 방송 3사 출구조사 때보다도 좀 더 높은 걸 보여줬다. 그래서 약간 샤이 보수들이 분명히 좀 존재했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0.98% 얻었습니다. 제가 정호진 TV에서 예측하기로는 저는 1%를 넘을 수 있을까라는 말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다른 모든 분들은 무조건 넘는다. 어떤 분께서는 뭐 3%, 5%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했는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반올림에서는 1%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97년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진보 정당의 후보들이 내선에서 완주를 했던 성적 중에는 조금 가장 좀 저조한 성적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이면요, 어디 일부 언론사에서는 일단 권영국 후보 투표 당일날 뭐 후원금이 많이 쏟아졌다. 네.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데요. 저는 그런 표현은 대단히 독이 되는 표현이다. 왜 그런가요? 냉정하게 좀 평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네. 선거 끝나고 나서 후원금은요 다른 당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액수를 다 일일이 비교하면요 무의미한 부분입니다. 지금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이번에 TV 토론을 통해서 드러냈지만 네. 지금 받은 성적표는 말씀드렸듯이 2000년 이후에 최저의 지금 득표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의 조립 자체가 대단히 위협받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시 이제 정의당으로 당명을 원상복귀할 텐데요. 네.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때는요, 전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야말로 진짜 처음부터 리셋하는 마음으로 다시 모든 거를 가다듬지 않으면 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마 그 권영국 후보 선본 측에서는 1%는 물론이고 3% 이상도 기대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도 채 미치지 못했건 34만 4천 표에 그쳐서 35만 전국 단위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35만 표 밑으로 받는 결과가 나와서 아마 권영국 캠프 입장에서는 되게 좀 실망스럽지 않았을까 싶고 이준석 후보는 이제 가장 그 첫 번째 관문으로 두 자릿수를 많이 노리지 않았습니까? 뭐 한간은 15%까지도 노렸던 것 같은데
출구조사에서는 7%대가 나왔었고 이제 최종으로 8.34% 290만 표 정도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뭐 이것도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세에 비해서는 그래도 8.34%면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세석이 정당입니다. 당의 이 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이 정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사실상 이거는 이준석 그냥 맨파워로 일단은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까지 했을 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두 자릿수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였습니다. 10% 넘는데도 왕왕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젓가락 발언, 이 파문이 제가 보기에는 컸고 두 번째는 단일화 안 하고 끝까지 완주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사포 심리가 여기도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좀 종합적으로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당세는 작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맨파워에 비춰봤을 때는 이번에 실패했다. 저는 보여집니다. 8.34%가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본인도 사실은 두 자릿수 충분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이재명 후보 물고 잡고 늘어지는 네거티브의 핵심이 지금 이준석이 다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앞으로 길게 정치를 하려면 이번 대선 때 보여줬던 이준석 후보의 그 태도, 애티튜드 문제, 그 다음에 선거 전략과 관련돼서 네거티브도 선거 전략입니다만 시종일관 그걸로 가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를 남기지 않았어요. 기억나십니까? TV 토론회에서 내가 뭘 하겠다라는 얘기보다는 상대 추궁밖에 안 했어요. 저는 그런 태도로 계속 정치하면 오래 못 간다라고 저는 정말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준석 후보한테는 앞으로 꽤 오랜 기간 젓가락이 계속 따라붙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준석 캠프가 이제 개혁신당 측에서 보았을 때 성과라고 한다면 20대 남성 1위가 이준석 후보였어요. 그렇죠. 방송 3사 출구조사 때 그렇게 나왔고 최종적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선관위에서 전체적인 투표 관련된 통계 분석에서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20대 남성 1등으로 나와서 참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걱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측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 자산 성과라고 이제 홍보를 하겠죠. 30대 남성에서도 적지 않게 이준석 후보가 득표한 걸로 보여지고 반대로 20대 여성은 압도적으로 이준석 후보를 비토했습니다. 그 권영국 후보가요 20대 여성에서는 5%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 1위는 이재명 대표였고요. 저는 이게 좀 더 면밀한 분석 우리 대표님께서는 내재적 분석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표면상 봤을 때 확실히 저희가 윤석열 탄핵 당시에 응원봉을 들고 엄동설안의 여의도 광장을 꽉 메웠던 우리 20대 여성 10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좀 이번에 이 20대 연령별 출구조사 결과에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또 재밌게 봤던 게 60대에서 이거 다 출구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의 차이가 0.9밖에 안 났어요. 이게 웬일인가. 늘 60대부터는 확 꺾여졌는데 뭐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구가 계속적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동안 민주 진보 세력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586 세대가 586 세대가 이제 거의 60대로 진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번 대선 때는 60대도 민주 진보 진영 쪽에 확실하게 이제 이쪽으로 좀 기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준석 현상, 20대 남성, 이대남 현상을 일반화하기는 좀 약간 좀 우려가 된다. 왜냐하면 12월 3일 계엄 당시에 거기에 투입되었던 계엄군들이 20대 남성이 주축이었었던 2030 남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젊은 남성들이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우리가 호칭하는 이유는 이들이 소극적 저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20대 남성 군인들이 그날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당연히 계엄이 성공했겠죠. 하지만 제복 입은 시민들이 사실
계엄을 막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대남 현상을 이준석 현상으로 바로 일반화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이건 뭐 오늘 얘기하기에는 너무 깊은 주제입니다. 이 네. 주제는. 다음으로 우리 김문수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깜깜이 기간에는 뭐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는 주장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41.15%에 그쳤고 표수는 한 1,400만 적지 않은 표를 득표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80%에 육박하는 투표율이라 함은 국민의힘 지지층도 사실 다 나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다 나와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1,400만 표를 김문수 후보가 득표했지만 41%에 그쳐서 낙선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대구 경북 투표율이 되게 또 재밌었던 게 사전 투표에서는 전국 꼴찌였어요. 네. 그런데 본 투표 들어가면서부터 엄청난 이 기세로 거의 이제 추격하다시피 많이 일단은 투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부정선거론 하시는 분들, 음모론 하시는 분들이 사전 투표 뭐 이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를 상당히 저조했는데 네. 본 투표에서 대구 경북이 많은 분들이 좀 투표를 참여했던 부분이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또한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동서로 확실히 또 나눠져 있습니다. 네. 아주 이번에도 극명하게 동쪽은 붉은색으로 그다음에 서쪽은 파란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지역주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국민통합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도 물론 그랬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 이 참 다 빨간데요. 네. 유독 파란 점이 그래도 찍힌 데들이 좀 있었습니다. 동쪽 벨트에서 보면 예를 들어 강원 같은 경우는 춘천 원주가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은 전멸입니다. 전멸입니다만 부산에서 강서, 그 다음에 네. 거제, 김해 네. 이런 지역들이 눈에 확 들어왔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북구 동구. 북구 동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출구조사에서 울산이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와가지고 네, 출구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죠. 출구조사에서 네. 되게 좀 고무적이었어요. 근데 저와 이제 가까운 오래된 지인이 울산에 계시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 선대본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또 맡으셨던 분이 계시는데 페이스북에 기쁘나 지금 한편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구조사 때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막상 최종 열어보니 아쉽게도 지금 뒤쳐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그 부분을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 동부벨트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득표 결과를 살펴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강원도에서는 43.95%를 득표했는데 3년 전 20대 대선 때는 41.72%여서 이번 대선에 2.23%가 더 증가했고요. 말씀하셨던 울산은 지난번에는 40.79, 이번에 42.54% 득표해서 1.75%, 매우 근소했지만 그래도 지난 대선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받았다. 부산은 지난번에 38.15%, 40%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40.14%로 40%의 벽을 깼습니다. 지난번보다는 1.99%가 증가한 수치고요. 대구는 지난번에 21.6%였고 이번에 23.22%, 23.2가 뭐 이렇게 좀 낮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보다 약 1.62% 증가한 수치였고요. 경북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23.80%였고 이번에 드디어 25%를 돌파해서 마이 25%를 넘었네요. 예. 경북에서 25.52% 득표해서 1.72%가 증가했습니다. 끝으로 경남은 지난번 37.38%, 이번에 39.40% 득표해서 2.02%, 그러니까 종합하면 강원도부터 부산까지 지난 대선보다 모든 지역이 득표를 더 많이 했습니다. 다만 많이 한 그 증가 폭이 한 1.8% 내외 정도였기 때문에 그 퍼센트가 크지 않아 보였지만
이 또한 진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맞습니다. 특히 PK 같은 경우 경남이 39.40이어서 조금 그런데요. 이거 약간 반올림하면 40%입니다. 그러면 부울경 같은 경우는 평균 내보면 지금 40%가 넘어요. 부울경은. 부울경 평균 내보면 40%가 넘기 때문에 확실히 지난번 대선보다는 그래도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표면적으로 느끼고요. 강원 같은 경우도 울산과 마찬가지로요. 방송 3사 출구조사 때는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엄청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약간 뒤졌지만 지난번에 비해서 2.23%면요. 이게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선거 떼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1% 오르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동해안 벨트가 붉은색으로 일단은 이번에 결과가 나왔지만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했을 때는 모든 지역이 다 올랐다는 거죠. 특히 동해안 쪽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유의미하고 특히 PK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평균적으로 40%를 넘었고 그다음에 TK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경북 안동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25% 마에 25%를 넘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동은 30%를 넘었죠. 그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세계적 현상인데 이 한번 젊은 시절에 형성된 그 정치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거의 공통된 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번 그 21대 대선 결과를 저희가 이제 수치로서 먼저 좀 살펴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권역별로 한번 살펴보면, 제가 권역별로 좀 살펴보다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게, 별로 이 부분은 주목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았을 때는 호남이에요. 네.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298만 표, 김문수가 33만 표를 얻어서 두 후보의 격차가 무려 265만 표인데요. 265만 표가 얼마나 큰 수치이냐면 앞서 제가 1위, 2위와 그 김문수 후보와의 그 표 격차가 289만 표라고 했잖아요. 호남에서 얻은 표가 두 후보 격차와 거의 흡사합니다. 영남권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한 200만 표를 더 득표했지만 호남에서, 그러니까 인구 대비하면 영남이 한 2배 더 많지 않습니까? 2배 조금 더 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의 압도적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265만 표였기 때문에 200만 표 영남에서 김문수가 얻은 걸 상쇄하고도 무려 65만 표가 이재명 후보가 더 앞서는 것이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37만 표, 경기 인천이 159만 표, 충청이 24만 표. 그래서 이 표를 다 더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보다 더 많이 받은 290만 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호남 정신 이런 얘기를 좀 상징적으로 하는데,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것이 호남 정신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이 득표 차이가 지금 289만 1000표인데 290만 표죠. 근데 호남에서 받은 게 265만 표. 거의 이게 지금 25만 표 차이밖에, 물론 25만 표도 큽니다만 225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것을 봤을 때 호남이 엄청 일동공신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남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200만 표 정도, 288만 표 득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201만 표 정도였다는 거죠. 201만 표였는데 사실 이거를 다 절충하고도 남은 정도가 돼버린 거죠. 호남에서 265만 표를 얻었으니까요. 진짜 호남권에서는 정말 투표할 수 있는 무슨 우리가 그 투표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는 모두 투표했다. 그 정도로 간절한 21대 대선이 아니었. 호남에서 정말 투표율도 최고였죠. 호남 지역에 투표율도 높았고 지지율도 압도적으로 했던 것 같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선은 윤석열 불법 개혁 내란에 의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란 종식을 위한 그 시발점을 만드는 선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충실히 담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표를 보다가 하나 좀 재미있는 현상이, 영남과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득표한 표가 거의 비슷합니다. 영남이 2배, 호남에 비해 인구가 많을 뿐이지, 이재명 그 지지표는 영남권에서 288만 표 득표했고요. 호남에서 298만 표. 거의 같아. 10만 표 차이밖에 안 나요. 거의 같네요.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영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각각 한 290만 표 정도의 고정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 대선 통해 확인했고, 다만 영남이 인구가 호남에 비해 2배가 많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490만 표 정도를 득표해서 김문수 후보가 한 200만 표 앞섰다. 그렇게 좀 분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21대 대선에 또 가장 그 숫자로 보이진 않지만 특이한 현상이 그 중국인 개입설과 부정선거론 아니었습니까? 네. 그거를 줄기차게 주장했던 황교안 후보가 사퇴했네요? 네, 사퇴를 또 했습니다. 투표 전날 사퇴했죠. 근데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을 그닥 받지는 못해서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어차피 사퇴를 하든 안 하든 별 큰 무게중심이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한 거는 부정선거, 이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때문에 한 것 같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은. 네. 뭐 사퇴했다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급등한 것도 아니고 국민적 관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사실상 이미 찢어진 텐트 안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전투표 때도 많은 논란됐지만 본투표 때도 그렇거니와 지금 황교안 쪽 투표 참관인들이 이 사실상 거의 투표 방해 역할을 자임하다시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이분에 대해서는 굳이 뭐 많은 말을 보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출신들이 자신의 정치적 말로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교안을 비롯해가지고요, 이낙연 씨 등등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무총리 출신들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대선과 함께 이분들을 다시는 이제 정치계에서 좀 보지 않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번 이제 사전투표 이틀과 본투표까지 해서 3일 모두 제가 이제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특히 첫날이 좀 심했어요. 황교안 후보 측 참관인이 계속 중국인 적발을 하겠다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측 참관인도 좀 비슷한 좀 언행을 해서 그게 과학적이지 않은데 한자로 발을 정자로 이렇게 쓰면서 그 투표 참관인들을 그 실시간으로 다 체크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을 적발하겠다고 그렇게 했었고, 투표가 모두 마친 다음에 투표함을 봉인하고 이걸 이송하는 절차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봉인에 거기에 부정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셔서 시간을 막 지체시키고 좀 크고 작은 소동이 뭐 제가 있는 곳에도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국민의힘과 황교안 후보 측에서 그런 소동이 유난히 많았던 그런 21대 대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